네, 2021년 1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가 있었죠.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남북관계만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남북 분야 분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평가는 문재인은 통일 준비는 물론이고 통일할 능력도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연설을 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네, 이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송소독 유엔 동시 가입을 의식한 것이죠. 근데 둘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독일은 5개로 나눠집니다. 영토가. 그리고 역시 전범국인 일본은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전범국도 아니죠. 우리는 해방을 맞은 건데 우리도 둘로 쪼개집니다. 우리는 남북한으로 쪼개졌고요. 일본은 미국이 대부분이 점령해갖고 일본으로 됐는데 일본 북쪽에 있는 작은 섬 4개는 소련이 점령해서 현재 그곳은 소련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데 둘로 쪼개졌죠. 독일은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한 9개 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의 소독이 됐고, 그 후에 소독이 됐고, 소련이 점령해서 군정을 했던 곳은 5개 주입니다. 그것이 그 후에 동독 2개로 쪼개졌죠. 그 다음에 동독 지역 안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있었는데 베를린은 다시 미영불이 지역 점령한 서쪽 지역하고 소련이 점령한 동쪽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베를린은 동독의 일부가 돼버리고 서베를린이 남았는데 서베를린은 서독이 통치하는 데가 아니라 미영불 연합국이 통치하는 그런 특별구역이 됐습니다. 3개로 쪼개졌죠. 그리고 독일의 뿌리가 프로이센 아닙니까?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을 통일을 합니다. 그때 폴란드를 합병해 버렸었죠. 폴란드가 독일의 영토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폴란드를 독립시켜 줬습니다. 독립시켰습니다. 2차 대전 때 다시 그 폴란드를 독일하고 소련이 나눠 먹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독일 동쪽에 이제 동독 지역에 오데르 나이세 강이 있습니다. 그 동쪽 지역을 폴란드한테 할양합니다. 상당 부분의 영토를 폴란드에 넘기죠. 그 다음에 독일의 뿌리인 프로이센 지역의 남쪽은 다시 폴란드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북부 지역은 소련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 영토, 폴란드 영토, 특별구역, 서베를린, 동독, 서독 5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쪼개진 거는 독일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연합국, 중국이 빠진 미영불소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합의한 결과거든요. 그 결과에 따르면 소련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왜냐? 프로이센 북쪽 먹었죠.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폴란드 영토 중에서 동쪽 부분을 또 폴란드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동독과 폴란드를 소비에트화 해갖고 우호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영토도 늘리고 자기네 영향권도 굉장히 넓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 2차 대전 때 독일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거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입니다. 소련이 대독전을 가장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승리도 역시 소련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갔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독일을 통일했던 프로이센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폴란드하고 소련에 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군정을 끝낸 서독 지역이 독립해서 서독이 되고 소련의 군정을 끝낸 동독 지역이 동독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독 지역에서는 최소한 동독하고는 통일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죠. 거기에 대해서 동독에서는 웃기지 마, 너랑 통일 안 해. 너와 나는 같은 민족이지만 2개의 국가로 가자라는 분단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국가로 인정해. 이렇게 동독이 굉장히 통일을 반대하게 되죠.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독은 아데나워 총리 시절 독일 서독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워 때 할슈타인 원칙을 발표합니다. 뭔가 하면은
소련은 연합국이잖아요. 그리고 독일 분할에 참가했으니까 당연히 서독과 국교를 맺었죠. 외교관계를 맺었죠. 따라서 할슈타인 원칙은 소련을 제외한, 연합국인 소련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 중에 동독과 수교한 나라는 서독은 수교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독과 수교한 나라는 서독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할슈타인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통일 의지를 내비쳤는데, 당연히 소련은 동독편이니까 서독의 통일을 좋아하지 않았죠. 흥미로운 거는 인접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이 통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미국 눈치 때문에 표면화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은 소련과 대립해야 되니까 서독이 어떤 통일을 주장하면서 소련에 맞서는 걸 은근히 즐겼죠. 하여간 독일 통일을 가장 반대한 건 소련입니다. 때문에 이 소련을 설득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 당시 서독은 소련과 국교를 맺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죠. 진보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소련을 방문해서 동서독이 각각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의 국가가 되는 국가연합 형식으로 통일되게 해달라, 이런 사정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국가연합 통일론을 내세우고 그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주장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차이는 있죠. 서독의 진보파 의원들은 독일 분단을 시킨 게 누굽니까? 연합국이잖아요. 연합국 중에 하나가 소련인데, 그런 소련을 상대로 국가연합 통일 방안을 제시한 거고, 문재인 정권에 있는 그 소수파들은 우리를 분단시킨 게 누굽니까? 전 이게 참 궁금해요. 우리 분단시킨 게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우리를 침략한 북한입니까? 북한을 사주한 중국입니까? 6.25 때 우리가 거의 무력으로 통일할 뻔했는데 참전을 해서 방해한 중국입니까? 저는 그거 어디께라고 보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은 미국이라고 그래요. 미국이 왜 우리를 분단시켜요? 오히려 먹히는 걸 막아줬죠. 이걸 정리하지 않고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그 이상한 세력들은. 네. 그리고 이 남북연합을 중국과 소련, 북한에게 제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한테 내놓고 있어요. 참 희한한 세력들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서독은 아데나워 정권을 이어서 기독교 민주당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연합정권인데 국가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베를린 봉쇄가 일어나서 이 주장은 힘을 잃어버려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주사파 세력들은 뭐 반미 자주를 내세우는데 참 저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힘은요, 역시 미국입니다.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셉니다. 냉전 때는 미소가 가장 셌었죠. 국제정치의 핵심이거든요. 이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투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하고 5개 나라,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외하고. 그래서 핵을 갖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68년도에 NPT 조약을 만들어서 이걸 맺어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소련에서는 야, 독일 너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 좀 가입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9년도에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빼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안보도 출렁거리고, 그 후에 이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게 되죠. 미국이 이렇게 한 거는 대신에 중국을 소련의 품 안에서 떼어내서 공산국가를 분열시키기 위한 대전략이었어요. 소련을 땡기는 대신에 짜투리를 내주는 거죠. 네. 장기 뚫 때 상대방 뭐 차를 잡기 위해서 마나 상 또는 쪼를 내주는 거랑 같은 그런 거라고 할까요? 쪼린 날은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국제정세를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69년도에 이 세계적 분위기가 대탕투 분위기로 가는 거죠. 미소 대립을 약화하기 위해서 서로 핵 확산을 금지하는 NPT 조약도 맺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월남전 하던 미군이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대탕트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반공 노선인 기민당, 기사당 연립정권이 서독에서 무너지고 3인당, 사회민주당, 자민당 계열의 브란트 정부가 떠오릅니다. 브란트 총리는 취임할 때 동독을 승인할 수는 없다. 서독의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나 그 실체를 용인하겠다. acknowledge 하겠다. 라면서 서로 간의 무역 행사하는 걸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이 그렇게 연설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는 동독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동독은 소련의 괴뢰국가, 위성국가였으니까. 왜 반응했느냐? 68년도에 체코와
체코 그 민주화 운동을 소련이 들어가서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다 소련을 비난하고 소련과 거래를 안 하니까 소련은 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브란트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반기는 걸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해서 중국을 끌어내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련은 서독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하지는 않았죠. 소련이 절대 바보 아니죠. 니들이 핵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68년도에 서독은 NPT에 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에 소련의 주선으로 동서독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러 차례 열립니다. 이때 동독 총리는 서독이 동독을 먼저 승인하고 승인해야 이야기를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우리부터 승인해.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브란트는 동독하위 회담을 중단하고 그 조정자인 소련을 상대로 14차례나 회담을 합니다. 동서독 관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가 독일이 통일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폴란드가 싫어하죠. 영토를 뺏긴 적이 있으니까. 또 오데르 나이스강을 또 2차전 이후에 얻었으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반발을 누리기 위해서 폴란드를 방문해서 오데르 나이스강 동쪽은 영원히 독일이 합병 되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동서독 통일되는 거에 반대를 안 하게 되죠. 자, 이런 거는요, 이 브란트가 소련과 만나고 한 거는요, 뭐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세 차례 김정은을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었죠. 그때는 남북회담 하기 전이니까. 근데 시진핑이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미북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우리 쪽에 전혀 안 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안 올 겁니다. 전 확약합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우리한테 뭐 가져갈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중국이 우리 영토를 가져간 게 있어서 우리가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뭐 약속해 줄 것도 없고,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간도 협약을 얘기하는데 간도 협약과 관련된 백두산 정계비로 우리 영토를 잃었다. 중국이 가져간 거. 그걸 인정해 주면은 중국이 우리 말 들을 거라 그러는데 이건 난센스입니다. 간도 협약은 1909년에 맺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이 없을 때잖아요. 을사조약에 대해서는 고종의 서명이 없다 그래서 이건 가짜다, 늑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이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준 열사가 만국 평화회의에 갔다가 참가하지 못했잖아요.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1905년부터 을사조약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필요로 했던 건 뭡니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미 충분히 뺏겨 먹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공장까지 가동하는데 뭘 못 가져가겠습니까? 그 중국은 한국 덕택에 기술을 갖고 와서 강력해졌거든요. 1대1로를 펼치면서 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위기를 느껴서 트럼프가 무역 분쟁을 야기하면서 중국을 몰아붙였지만 중국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중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겠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 만약 티베트나 위구르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중국이 크게 위기를 맞거나 천안문 사태처럼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중국이 흔들린다면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화에 응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시진핑은 지금 뭐 전혀 위기가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구를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지난번에 위기였던 게 홍콩 민주화 시위인데 그것도 잘 막았잖아요. 자신만만합니다. 지금 시진핑은 계속해서 전쟁 대비를 거론하면서 아주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망가지는 것과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우리는 물론이고 일본 방문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가 아쉬워서 문재인 정권을 상대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중국하고 대화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보겠다. 소련이 동독 움직이는 것처럼 중국을 움직이면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망상에 빠져 있으니 이게 답답한 거죠. 웃기는 거죠. 자, 분명히 합시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단당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분단됐습니다. 왜 분단됐습니까? 군정을 할 때 미소가 서로 양쪽으로 들어온 게 시작이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또 큰 원인인데 그건 누가 일으켰어요? 북한이 일으켰고 사주는 누가 했어요? 소련이 했죠. 그럼 그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미국한테 자꾸 이 땅의 주사파 문재인 세력은 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엔군이 거의 북진 다 했을 때 인민지원군을 보내서 그걸 막아버리고 다시 원위치 돌린 게 누굽니까? 중공이잖아요. 그럼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문여권 사람들은 안 묻고 반대로 가냐 이겁니다. 지금 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중국한테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정전 맺은다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실한 분단이 왔으니까. 근데 거꾸로 자꾸 거기에 저자세를 보이니까 이상한 겁니다. 중국은 쌍궤 병행 그래갖고 한반도가 분단돼 있기를 원해요. 통일시켜줄 의지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뭐 통일시켜달라고 해서 쪼릅니까? 자. 그리고 지금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유를 계속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은 북한 편인데 왜 자꾸 그걸 돌리려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나 북중 간에도 갈등이 있죠. 그게 바로 북핵입니다. 과거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7개의 위성국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핵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중국은 자기 위성국이 특별히 없지만 바로 옆에 핵을 갖고 있는 인도가 있고요. 또 대만이라는 적대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은 핵이 없어요. 또 한국이라는 적대국도 있고. 그런데 또 북한이 가까운 나라인데 핵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련보다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건 동의합니다. 핵은 미국과 소련,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국 등 5개 나라만 갖자는 입장인데 그래서 비핵화는 찬성해요. 북한 비핵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움직이면 북한 비핵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 보고 육자회담 주최국이 되라 그랬잖아요. 주관국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덕분에 중국의 얘기는 확 올라갔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중국하고 상의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 편입니다. 북한 핵이 싫은 거지 북한이 싫은 게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후 이거를 읽지 못하고 노무현 이후 모든 우리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북한을 해보려고 낑낑댔어요. 되지도 않는 노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접근할 때마다 북한이 한 게 뭐예요? 핵실험, 더 강한 핵실험, 미사일 쏘고 이렇게 저항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중국은 반대해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는 안 합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이 상하이 엑스포 연다고 하니까 쫓아가갖고 누굽니까? 그 후진타워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하고 악수하고 딱 금방 보내버리잖아요. 뭐 안 되는 걸 자꾸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까지 가가지고 중국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북한이 핵실험 가면서 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도 지금 계속 시진핑 오라 또 가서 혼밥 먹고 우리 기자 주워 맞아가면서 국빈 방문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중국은 한반도를 분단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데 자꾸 왜 거기 가서 헛발질을 하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할 때 중국 시진핑이가 몇 번 김정은을 불러서 밥 사주고 격려했습니까? 너 내 편이야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은 소련의 위성국, 괴뢰국이었지만요. 북한은 중국의 괴뢰국, 위성국이 아닙니다. 협력국일 뿐이죠. 소련은 동독은 물론이고 서독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요구해서 관철시켰지만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주장을 해서 우리만 비핵화하게 만들고 있어요. 또 우리는 어차피 미국 압력 때문에 핵을 가질 수도 없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였지만 근데 북한은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냐 이거죠.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갑니다. 브란트가 소련과 폴란드가 가져간 영토를 포기했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독에서는 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영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매우 컸죠. 소련에 가까워지더니 동독과의 통일도 포기한 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란트는 다시 소련과 회담할 때 독일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건 선언적이에요. 독일의 통일을 지향한다. 뭐 그거는 맞는 말이니까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걸 수 있으니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란트가 노력한 게 이 독일 통일되는데 소련이 노하면 안 되니까 소련을 설득하고 또 영국과 프랑스도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걸 달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펼치는 게 보통 말하는 참회의 정치입니다. Politics of Regret을 펼칩니다.
그 일환으로 9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잖아요. 유대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브란트는 동독과의 민족 공조부터 한 게 아니라 소련 및 독일에게 당했던 폴란드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독일이 2차 대전 때 침공했던 나라들을 달래는 것부터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2차 대전 때 침략한 바가 없잖아요. 침략을 당했죠.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인민지원군. 근데 우리는 중국의 저자세로 나가니까 이게 지금 서독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민족공제를 내세우고 있어요. 서독은 브란트는 쉽게 안 내세웠는데. 민족공제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주변국들은 다 통일에 반대하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브란트는 민족공조 대신에 참회의 정치를 했잖아요. 참회의 정치. 왜 이걸 이렇게 제대로 분석 못하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한테 대해서 참여를 요구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 이상합니다. 또 베트남 가서 참여 정치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비슷한 노선을 걸었습니다. 중국을 달래는 전략을 택했고 알아서 기었습니다. 반통일 세력인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한 거죠. 이게 저는 참 우습다고 봅니다. 자, 브란트가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막 동서독과 기본조약 맺고 하니까 서독의 기민당 기사당이 합쳐가지고 브란트 내각 불신임을 추진합니다. 분표 차이로 불신임이 기각됐어요.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통과됐기 때문에 불신임이 안 나있기 때문에 브란트 내각은 동독하고 서로 독립국가임을 인정하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72년 12월에 맺습니다. 그때 이제 조약 내용이 재밌는데 이 어쨌든 독일을 분할시킨 거는 연합국이잖아요. 연합국이 만든 게 유엔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엔이 바로 2차 대전 때 연합국과 같은 이름이잖아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2차 대전 때는 연합국입니다. 그게 그대로 유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정신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 2조는 독일 서독과 동독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재반 목표와 원칙을 준수한다. 3조에는 유엔 헌장 정신에 따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갈등을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분단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의 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소 간의 군정으로 해서 시작됐다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굳어진 겁니다. 유엔이 우리를 나눈 게 아니에요, 연합국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지켜준 게 오히려 유엔입니다. 네?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갔을 때 불리해진 소련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또 싸우고 했기 때문에 분단이 고착화됐습니다. 유엔이 우리를 분단시킨 게 아니라 유엔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소련과 중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유엔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싸우게 되는 거죠. 6.25 전쟁은 유엔 대 비유엔의 싸움인데 이 비유엔이 유엔의 핵심 멤버인 상임이사국 두 나라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유엔 합의하에 통일로 가기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네? 독일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또 이 동서독 기본조약은요, 6조에서 동독과 서독은 각자의 권력이 각자의 영토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쌍방은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서로를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완전히 분단을 인정하고 별개국가로 갔죠. 근데 남북한은요, 지금 이런 조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같이 가입했다고 30년 됐다고 얘기해봐야 네. 그때 이제 중국과 소련은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한국과 국교를 맺어준 겁니다. 네. 얼떨결에 우리가 수교하게 된 거예요. 북방 정책을 노태우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 때문에 그냥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는 북방 정책을 어떤 하나의 전범으로 삼고 있으니까 웃긴다는 얘기죠. 이 북방 정책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당의 비대위원장에 있는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구체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해 미국과 소련은 썰트 조약을 맺습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감축협정을 타기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 이듬해 73년도에 동서독은 유엔 동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4년도에는 미국이 동독과 수교를 하는 거죠. 할슈타인 원칙이 표기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탕도 분위기 속에서 미소가 합의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서독이 별개의 나라로 가서 완전한 분단을 했으니까 유엔 가입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엔 가입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1989년, 90년에 막 동유럽 소련이 붕괴되고 우리가 중소련과 수교했으니까 수교했는데 우리가 유엔 가입하는 걸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두 나라가. 그래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대 안 하니까 북한이 들어오는 거 거부권 행사 안 할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뭐 기본 조약을 맺어서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남북은요 서로의 독립을 인정 안 합니다. 우리도 영토는 이북까지라고 그러고 북한도 영토를 남한 제주도까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은 우리 처지에서 뭐냐? 우리 정부에 맞서고 있으니까 반국가 단체가 많죠. 보안법에 의해서 딱 규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헌법은 바꿔놓지 않고 자꾸 보안법만 없애려고 하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에 있는 세력들이다. 그 이상한 거죠, 이거는. 이게 친북 정권 아니야? 종북 정권 아니야?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그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만 바꾸자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동서독이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또 냉전이 일어납니다. 74년도에 동독의 서베를린 통행권을 제한하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브란트 총리를 조사해서 그 측근 비서인 기욤이 동독의 간첩이다라고 밝혀서 난리가 나면서 브란트가 사임합니다. 네, 다시 냉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동독과 서독 등 동서 유럽의 중거리 핵전력, 미국은 퍼싱, 쟤네는 SS-21인가 배치하면서 다시 냉전이 치열해지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인도차이나 국가가 베트남,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이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미국은 계속 중국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싸웠던 전쟁을 했던 중일전쟁을 했던 일본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이렇게 막 냉전이 치열해지는데 그때 동서독 기본조약이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7조가 요인이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동독과 서독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서로 교류한다는 내용인데 경제, 학술, 기술, 무역, 사법,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서독의 언론사들이 동독에 들어가서 특파원을 두고요. 또 동독 사람들은 서독 방송과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민주주의가 이거거나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류를 했으니까 가족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북한은요 지금 이게 됐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기본 조약을 맺은 바 없고 기본 합의서밖에 없는데 그건 MOU는 지키지 않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뭐 기자 상주도 없고 당연히 이상가족 만나는 것도 없죠. 간신히 서로 합의해서 한번 하고 나서 그것도 정치적 쇼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하자고 기본 조약도 없는 상태에서 하자는 게 문재인 정권이니까 일이 억지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대하는 거하고 일본을 대하는 게 180도 달라요. 일본과는 기본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도 또 파견하고 교류도 하는데 이건 자꾸 어떻게 반대하고 뭐 징용국 문제, 위안부 문제라서 자꾸 틀어막고 북한은 아무것도 기본이 없는데 자꾸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 좀 이상한 스키조프레니아적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란트가 무너진 다음에 슈미트 정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보수파인데 동방정책을 깨지 않았어요. 동서독 기본조약을 지켜갔습니다. 어쨌든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 정부인데 콜도 역시 유지를 해줬습니다. 깨도 되는데 안 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냉전이 치러질 때 미국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략방위 구산을 내세워서 우주무기를 막 개발로 들어갑니다. 그 소련도 따라오는데 이걸 못 따라가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못 견뎌가지고 야 서로 이제 긴장 완화하자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에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완전히 없애는 핵 전력 뭡니까 그 제한 협정을 맺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중거리 핵 전력을 다 없애버려서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은 다 탄두를 띄워버리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중거리 미사일이 토마호크인데 거기에는 핵탄두를 달지 않습니다. 소련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87년도에 그랬는데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열려갖고
한국이 발전한 게 동유럽이 쫙 알려지니까 경제난에 빠졌던 동유럽에서 우린 뭐야 하고 시위가 일어나면서 민주화 시위, 공산정권 무너뜨린 시위가 일어나죠. 무너집니다. 89년 동독에서도 마찬가지 시위가 일어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 세력이 우리 서독과 통일할래 하고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걸 독일과 조약으로 맺습니다. 양독 조약을 맺죠. 근데 이거를 연합국들이 반대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동서독이 미국은 찬성했어요. 소련을 설득합니다. 소련한테 서독이 1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합니다. 소련이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단 나토군이 동독에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서독군대에 가서 동독군대를 무장해제해야 되는데 그 당시 서독군의 작전 통제권은 나토가 미군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이 나토가 들어오면 우리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움직여야 되니까 나토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작전권을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으로 이렇게 개념상으로만 나눠가지고 서독군만 들어가서 동독군 무장해제 하겠다. 서독군 지휘는 서독군 지휘부가 한다. 라는 평작권 개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이게 전작권 전환 바로 단초가 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붕괴되지도 않았는데 전작권을 평작권 이미 갖고 왔잖아요. YS 때 갖고 왔는데 93년에 지금 전작권까지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정권이 이상하다는 정권이에요 이게. 되게 웃깁니다. 북한은 우리와 민족공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민족공조 하겠다 그러고 전작권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따라가는 친북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한반도는 냉전 중입니다. 근데 냉전 와해기 전략을 택하고 있으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말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자, 남북 대화를 하려면요, 아까 동서독 예를 보듯이 기본조약을 먼저 맺어야 돼요. 기본 합의서를 기본조약으로 바꿔놓아야 되는데 그건 북한이 응하지가 않잖아요. 이것도 안 해놓고 왜 이렇게 우물에서 숭늉부터 찾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각자의 영토를 휴전선 남북으로 한다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공격무기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되잖아요. 지금 유엔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의 핵을 갖도록 했으니까 북한은 없애야 되는데 북한이 없애지 않지 않습니까? 없애는 노력도 이 정권은 안 해요. 문 정권은 북핵은 거론도 안 해요. 남북 대화만 하겠다 그러고 북핵은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있거든요. 서독은 소련의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NPT에 가입했는데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나라입니다. 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북한하고 대화가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참 이게 뭐 똑바로 보는 거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 8차 최근에 있었던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을 명확히 했습니다. SLBM 탑재한 SSBN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북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네 조건 맞을 때만 딱 대고 마는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코로나, 자연재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남북 협력은요 기본조약 맺고 남북이 개헌하고 그 전에 북핵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 몽상이고 헛소리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북한 핵부터 없애야 돼요. 핵 포기부터 해야 돼요. NPT에 돌아가야 돼요. 그거 노력은 문재인 정권은 전혀 안 하잖아요. 북한 보고 핵 없애라는 노력은. 그래놓고 지금 북한에 백신을 보내겠다는 그런 비슷한 사인을 보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친북 세력 맞아?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한반도 분단사, 동서독 분단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얼치기 안보론이 나오고 얼치기 연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수권자 자격이 없습니다. 주사파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민족공조 내세워 한미관계를 이산시키는 종북 세력 주장을 집권 4년이 됐음에도 따르고 있는 그런 대통령일 뿐입니다. 참 답답하죠. 제가 대통령 신년사 중에서 이것저것 따질 게 많지만 남북관계만 떼어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연설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